안녕하세요. 자, 이글아이 등성독해 강의를 1월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뭐 신년이 됐었는데 벌써 세월이 빠릅니다. 올해는 다 좋은 성적을 합격하기 바라고요. 예, 광수독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선생님이 책을 정리를 하고 해설해 왔었는데요. 이글아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독해를 할 때 독수리가 말이죠. 토끼를 잡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높은 곳에서 이미 전체를 다 조망하고요. 지형지세를 다 조망하고서 토끼를 노려서 잡는 것처럼 말이요. 독해를 좀 더 입체적으로 해서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심을 두는 독해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름을 이제 이글아이 광수독해라는 이름을 넣은 겁니다. 물론 빠르다는 전제, 다시 말하면 스피드라는 것이 항상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accuracy.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incompatible 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립 불가능한 거 아니냐. 빠르게 읽고자 독해를 하다 보면 답을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또 정확성을 기하고자 자세히 읽다 보면 스피드는 또 떨어지고 이런 모순관계.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compatible한 관계, 즉 양립 조화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생님 강속계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빠르게 읽을수록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빠르게 읽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관수독해 지금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통해서 양자를 양립될 수 있게, 조화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시험적인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듣는 분들은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기초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기초는 어느 정도 돼 있으면서 실제 점수가 시험장에서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경우,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최상위 점수를 얻어서 영어에서 아주 안정된 점수, 다시 말하면 90점, 95점, 85점 이상을 받아서 다른데 한두 과목 실수하더라도 나는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수준 높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도 있고, 그런데 물론 세 번째 유형, 기초도 되어 있지 않고요. 점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다시 말하면 40점대, 50점대 이렇게 머무는 분들은 사실은 선생님 광수독해 듣기가 좀 거북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노리는 것은 이 두 부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해를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초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0점 이상은 나오는데 내 점수를 85점, 90점 수준으로 높이고 싶다. 또 70점, 80점 나오는데 90점 이상을 받아서 안정되게끔 점수를 받고 싶다. 이런 두 부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초란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영어 공부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늘 하는 소리가 기초가 튼실해야 되므로 기초부터 닦자, 기초부터 닦자. 근데 영어 기초를 여러분이 언제부터 닦았느냐? 윤 선생이 영어 교실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4살, 5살, 6살 때부터 기초를 여기 시작해가지고 군대 갔다 올 나이인 25, 26, 27이 되도록 기초만 닦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초를 너무 문법의 기초 또는 단어의 기초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죠. 독해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나는 문법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이야, 단어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면서 독해를 자꾸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백년하청이에요. 독해를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해는 여러분이 반드시 문법과 단어의 확장은 아니란 겁니다. 말들은 그렇게 하죠.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문법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독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이죠. 그래서 독해라는 것은 반드시 문법과 단어의 확장만은 아니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독해의 고유 원리들, 독해에도 나름대로 고유 원리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독해에서 중요시되는 문법이 따로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논점 중에서 우리 독해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 그것이 독해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죠. 또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수가 그렇게 많지만은
독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필수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언제 하느냐? 자, 문법 책을 이런 공부할 때는 진공석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주어진 문법이 어느 비중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선시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논점들을 동일한 중요도를 갖고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독해에서 이름이 문법을 접근할 때는 중요도 순,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문법을 철저하게 체화시키는 훈련, 그런 것들이 독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단어 중에서도 독해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법과 단어가 독해의 기초다 하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문법이 중요한 것이고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며 단어가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가장 먼저 우리가 익혀야 될 단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단순히 문법 단어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해 자체 내에서 꼭 알아야 될 그런 고유한 원리들, 우리가 흔히들 리딩 스킬이라는 말로 하면서 흔히들 통칭을 하기는 하죠. 과연 어떤 스킬들을 독해에서 또 익혀가야 될지 그런 양면적인 접근을 동시에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런 게 익혀져 가는 과정에서 문제는 방금 말한 대로 속도가 접근이 속도가 이미 확보가 된다는 건데요. 느린 공부는 실제 시험 현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어만이 아니죠. 다른 암기 과목이 됐든 법 과목이 됐든 모든 것은 속도입니다. 이제 봐서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어 자체의 속도보다도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과목들. 영어를 풀다가 벌써 영어 과목에서 50분을 할애를 해버렸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다른 과목까지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어는 적어도 20분 내지 25분에 풀어야 됩니다. 20분을 풀더라도 독해에서는 한 개도 틀렸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이름이 공부하는 분들을 보면은 시험에서 문법을 한두 개 틀리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좌절감을 갖고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독해에 가서 말이죠. 논리력을 갖추고 성인으로서 사고 판단력을 가진 분들이 독해에서 2개가 틀리고 3개가 틀리고 또 4개가 틀리고 이런 과정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독해를 영어 공부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영어로 된 글을 갖고서 논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식별하기 때문에 문법을 1개, 2개 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독해에서 틀린다는 것이 더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독해는 만점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질문란에 흥분된 글을 올리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어느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 독해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풀어도 2-3개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학생이 흥분해서 선생님은 만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도 있다 그러는데요. 독해는 절대적으로 만점을 받는다는 전략을 갖고 와야 됩니다. 만점 전략을 세우고 독해 나름대로 원리를 익혀가서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1개 틀려도 이미 억울하다 생각할 정도로 점수를 확보해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영어 우리가 분류를 해보죠. 우리가 문법을 문제를 다룰 때 단어하고 수거가 일단 기본이 되고요. 문제가 한 2개 내지 3개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문법이 어법이 보통 국가직 장면 같은 경우는 4개, 지방직은 3개 출제가 되겠죠. 법원직은 25개에다 2문제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국회직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화문이 2개가 보통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다 독해가 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어 쓰고도 선생님은 항상 강의를 할 때 독해 차원에서 접근하라 얘기를 합니다. 문맥 추론을 잘 해내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 또는 처음 보는 단어라도 얼마든지 맥락 추론을 통해서 독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화문도 대부분의 경우는 맥락 파악의 중심을 두는 문제로 전환됐죠. 과거에는 대화문은 관용 표현 중심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틀릴 수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는 최근에 와서는 대화문은
관용 표현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대화의 내용, 맥락 이런 독해 차원에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자,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독해 문제다 생각하면 됩니다. 문법 3개, 4개를 제외하고 나면. 그런데 문법이라는 것은 말하세요. 예를 수능 세대 이후로는 문법에서 다 맞는 사람, 다 틀리는 사람 별로 없죠. 대부분 1개 정도, 2개 정도 틀린 견으로 평균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점수의 차이는 그렇게 진폭이 없어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3개가 출제됐을 경우에 거기서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느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독해 능력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초사 한다는 이름 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법 공부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1년 내내 공부 준비하면서 문법만 공부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독해를 제대로 손을 대지도 않고 시험장에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독해도 접근을 할 때는 이른바 유형별 독해 이런 것은 자,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1장 제목 고르기, 2장 요지 고르기, 3장 주제 고르기, 자 4장 내용 일치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집을 만들고 독해집을 만들면 자 실제 독해 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글의 내용에 따라서, 글을 쓴 목적에 따라서 또는 글을 전개해가는 구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만 독해를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유형별 독해 책은 자 실제 독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문제풀이 연습만 하는데 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영어 글의 특성, 영어 글의 특성에 따라서 말이죠. 접근을 달리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항상 독해를 할 때 영어의 글을 대할 때는 스케일링 작업을 반드시 전제로 깔고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영어 글의 특성이 뭐냐면 문두 중심이 됩니다. 우리말은 문미 중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 어떤 글이 시작되면서 필자의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I think that로 출발을 한다면 여러분이 주제문임을 필자의 생각을 전하는 형태적인 이 형태 부분에서 내용을 우리가 추론을 해서 이 부분이 주제문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어순이 다르죠. 동사를 먼저 쓰고 목적가 뒤로 오도록 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글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글은 오히려 동사가 뒤로 가기 때문에 해석의 원리상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생각한다가 끝으로 갑니다. 이 글이 필자의 사상을 전하는 글이구나 하는 것을 think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말을 번역해 놓고 나면 이 think라는 단어는 문장이 끝에 가죠. 자,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글은 항상 문미 중심이기 때문에 문장의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죠. 그 이유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그널로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형태 요소들이 내용을 지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용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형태 요소를 활용을 못하다 보면 독해 흐름이 참 끊기고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 글은 원래 문두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 특성으로 인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즉 스피디하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런 빠른 글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는 문법마저도 아주 또 복잡한 문법을 만들기조차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 I make 자, to take work 이런 말들 나는 산책하는 것을 하나의 습관을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이렇게 부정사로 쓰고 목적어로 쓰는 이런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가목적어를 쓰고 목적어는 가운데 끼워놓고 부정사는 끝으로 가도록 가목적어 구조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사람의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 인식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I think it. 자, 그 다음에 I think it possible. to 부정사. 자, 이렇게 가목적어를 굿대어 쓰고 있다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 to 부정사 하는 것을 주어로 잡아서 말이죠. A 하는 것은 is 자, hard 어렵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것이 문법책에는 나오는데 실제 글에 가서는 이렇게 쓰지는 않죠. It is hard
자, to 부정사 가주어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일을 하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이 되는 중요 단어를 문장의 앞으로 자꾸 빼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뭐뭐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을 구태여 왜 가주어를 써서 표현하며 가목적어를 써서 구태여 표현하느냐. 이런 가주어 가목적어를 만들어낸 목적은요. 키워드를 문두로 두기 위해서입니다. 자, 필자가 판단을 내리고 있죠.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때 만약에 이것을 정상적인 어순으로 해서 to 부정사를 먼저 쓰고 목적보를 문장의 끝에 놓는 정상적인 어순을 쓰면 이 키워드가 문장의 끝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영어글은 이걸 쓰지 못하게 금지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가목적어를 쓰라고 해서 인식동사라고 부르는 think, 자, believe, consider, 예. 자, 또는 find 같은 동사들, 이런 동사들은 인식동사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독해에서.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반드시 가목적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정상적인 문법을 바로 금지시키고 구태여 가주어 구문으로만 가도록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또 부정사를 주어로 쓰는 것이 자, 틀린 것은 아닌데 실제로 그렇게 쓰지는 않죠. 바로 가주어로 가게 되는 것은 필자가 가장 중요한 하다라는 단어를 문비에 놓는 대신에 자, 하나 둘 셋 바로 시야 범위 내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의 판단을 지나는 그림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쓴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자, 부사들마저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중부사라 부르면 문장의 중간에 묻는 부사인 정도, 빈도, 부정. 자, 정빈부 이 부사들은 그래 중간에서 동사를 수반하는 부사예요. 이것들은 문중부사 이렇게 말하는데 또 장소, 방법, 자, 장방시라고 그러죠. 장소, 방법, 시간의 부사. 이런 것들은 문장의 끝에서 위치해서 앞에 동사를 수식합니다. 자, 이런 정상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중부사라든지 문비부사라는 것이 실제로는 문장의 제일 앞으로 빠져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recently, 최근에 어떠했다. 문장의 끝에서 동사를 수도하는 부사가 시간 표현의 부사가 갑자기 문두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자, 예를 들어서 자, 과거의 일과 대조하다든지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문장의 끝에 있었던 시간 표현의 부사를 문두로 빼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문두 중심의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문법을 무시하고 끝에 붙어야 될 부사를 문두로 뺀다든가 또 어떤 때는 자, 실제 문법이 가능함에도 그렇게 쓰는 대신에 가주어를 쓴다든가 또 아예 금지를 시켜버림으로써 자, 반드시 가주어를 써서 시야 범위 내로 키워드를 앞으로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두로 위치시키고자 하는 노력. 자,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이 뭐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영어는 문두 중심의 문장들을 자꾸 구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외적인 문법을 적용해서 문두 중심으로 글을 전개할 때는 빨리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 글이 어떤 글인가 하는 것을 빠른 속도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문장들을 건너뛸 수가 있고 심지어는 쳐다보지 않고서도 글의 전체 맥락을 빠른 속도로 자, 정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복잡하게 다 읽지 않고 빠른 속도로 중요한 부분을 급소를 찌르는 거죠. 급소를 빠르게 파악해서 급소를 찌르면 자,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고 빠르게 하면서도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선생님 독해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의 특징에 기초를 두어서 자, 속도를 높이면서도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연습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법도 그래요. 문법도 부수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 문법 중에서도 바로 중핵이 되는 이런 중핵 문법들을 아주 따로따로 이미 굉장히 많이 다룰 거예요. 자, 그런 문법들은 독해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미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
어려운 문법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 속에서 배우는 문법이 정말로 자, 실제 살아있는 문법이다라고 하죠. 우리 문법 책은 진공 속에서 배우는 것이라면 독해 과정에서 배우는 문법은 진짜로 살아있는 문법이 됩니다. 그리고 독해를 좌우하는 부분들을 따로 빼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러면 속도 있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독해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문이라든가 또 실제 결론문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지만 있다고 하면 결론문을 또 빠르게 바로 정확하게 자 바로 주제문 결론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영어의 바로 다름 아닌 급소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익혀나가는 원리들을 익혀나가면서 이미 자신감들을 자꾸 배가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바로 첫 시간에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 나가면서 그래 한 3분의 1 정도, 책의 3분의 1 정도를 나가다 보면 자신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이 끝날 무렵 가서는 너희들이 독해에서 절대로 틀리지 않고 다 풀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습하고 예습도 해나가야 될 거다 그죠? 자, 뭐 예습 복습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 이런 윌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독해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실에 가시면 많은 자료들을 지금 올려놨으니까 예습 복습에 대해 질문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 강의실 자료실에 가서 그 관련된 자료들을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나올 건데요. 이 독해는 복습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하고 또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습을 특히 내가 당부를 드리는데 예습을 미리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서요. 자, 나는 독해를 주어진 이 문제, 예를 들어서 몇 번 문제를 나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예습을 해왔는데 선생님이 접근해 갈 때는 엉뚱하게 접근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다르게 글을 파악하더라.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한 게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바로 자기의 독해 습관을 수정을 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꼭 해야 되는데 이러면 다른 과목 공부하고 많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25개 정도의 문제를 다룰 것 같다고 싶으면 좀 어려워 보이는 그 중에서 뭐 10개 남짓이라도 따로 뽑아갖고 자 그런 거라도 좀 다뤄보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평소에 잘못된 독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도 하고 바꾸면서 점점 개선이 돼갈 거다라는 거. 그래서 자 적어도 10개 정도는 미리 보고 와서 수업을 듣는 게 좋겠다는 당부를 일단 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앞으로 미리 보세요. 문두 중심의 글로 이루어지면서 자, 평면적인 독해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평면적인 독해를 지향하고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체적인 독해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글 전체를 조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영어글은 대체적으로 3단계로 나눠줄 때가 많아요. 3단계로. 자, 물론 1문이 주제문일지, 자, 1문이 나왔을 때 다시 과연 주제문일지 아니면 단순한 도입에 불과할지, 이것을 검토를 또 하는 거고, 끝문장이 최종문이 결론문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뒷받침에 불과한 것인지, 자, 이것들을 자꾸 검토를 해나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영어가는 대부분의 경우 3단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2단계나 1단계 단순한 글도 있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 논리적인 글들은 3단계 정도로 구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관계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어떠한 논리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입체적으로 스케일링을 통해서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이름이 그 눈을 자꾸 이름이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단어를 중심으로 독해를 해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보통 이런 시험장에 들어가면 20개 문제를 독해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냥 첫 단어부터 계속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나가는 모든 단어를 이잡듯이 다 끝단어까지 이런 식으로 평면적인 독해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심리적 부하가 커집니다. 시험장에서는. 시간도 느려진다. 자, 그리고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입체적 독해를 통해서 자, 전체를 스케일링해서 다 조망을 해야 되죠. 조망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급소에 해당되는 주제문, 결론문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으며 왜 그것이 주제문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자꾸 분석적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판이 아직까지 나오지를 못했어요. 좀 4월 달에 시험 끝나고 국가직을 포함시켜서 개정판을 내고자 하고요. 작년 문제는 여기에 빠져 있는데 선생님 관수독해는 기출문제가 거의 90%가 훨씬 넘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다 엮은 건데요. 선생님 개인이 작성한 문제는 거의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문제를 처음에는 관수독해 책을 만들 때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보통 이런 비판을 해요. 선생님 이 문제를 이렇게 빨리 풀어낼 수 있는데 관수독해 책에다가 빠르게 풀 수 있는 기법이 통하는 글들만 따로 소개를 한 것 같다. 모든 글을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고 의심을 자꾸 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다. 모의고사 수업이 따로 있으니까 관수독해 책에는 아예 그냥 기출문제로만 엮자. 이렇게 해서 거의 모두를 다 기출문제로 다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본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야를 달리하는 거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봤든 안 봤든 간에. 그래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자꾸 수정해 가면서 빠르고 정확한 답을 내는 요령을 익혀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교재의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게끔 이루어져 있어서 목차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유형별 독해, 주제 고르기, 제목 고르기, 요지 고르기 이런 식거리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고 바로 이미 제일 처음에 그 독해에 대한 기본적인 독해 접근 방법이 6쪽에서 바로 앞에 전반부에서 자 7개 원리들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자 바로 방금 했던 얘기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게 6쪽, 7쪽에서 자 소개가 돼서 006, 007에서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7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것을 다시 글로 정리한 거니까 간단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목차에 들어가기 전에 008쪽부터 독해 가장 필수적인 연결사와 강조 표현들 요놈이 008쪽에 집중적으로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연결사들이 워낙 독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쭉 008쪽부터 분량이 상당하죠. 자, 바로 20쪽까지 전부 소개가 쭉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독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것들은 다 몰아놨어요. 근데 그게 아주 생소한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들. 자, simply put. 간단히 말하자면, 자, 이때 put은 expressed라는 표현으로서 표현하다 말이 온 겁니다. 자, 수동태 분사 구문에서 관용화된 겁니다. 자, 앞에 모든 것들이 간단히 표현되어지게 되면 이런 표현으로 자, 바로 집약하는, 끝에 결론을 집약할 때 쓰는 표현인데 또 독립부정사라는 표현으로 to put it in a nutshell 자, 같은 이런 표현들도 생소한 표현들도 소개가 잘 되는 독해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까지 모든 것을 그것이라 쓴 거예요. 지금까지 논의했던 모든 것을 표현을 하는데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이런 독립부정사 이것들은 결론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위에다 다양한 표현들이 자, 거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익혀야 됩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독해를 하다 보면 자, 독해를 입체적으로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씩 다 이 잡듯이 소개를 다 하면 좋겠지만은 이 600페이지나 되는 것을 2달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못하므로 자, 중간중간 독해라는 과정에서 소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자, 20조까지 다 익혀야 되며 또 자, 1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끝에 나오는 강조 표현들이 나오는 이 강조 형용사 부사 그런 것들은 다 익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18쪽에 보면 강조 표현들이라는 제목하에 obviously 자 분명하게에 해당되는 자 오른쪽 자 바로 plainly까지 자 강조라고 하는 이런 분명히라는 표현이라든가
또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unequivocally, unambiguously 등등. 자, 거기에 강조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은데요. 자,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독해에서 강조되는 표현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어디 20쪽에 이르기까지 아는 단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어도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런 표현들이 들어간 문장이 주제문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다 익혀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마스터해 놓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해 이제 목차를 통해서 이 책을 이제 정리를 미리 이제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목차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서, 자, 이 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서 구성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긴 하는데요. 목차에 보시면 바로 제일 앞쪽이죠. 004페이지. 이 목차 부분을 보시면 이 책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유닛 1과 유닛 2, 유닛 3 세 가지 1, 2, 3부로 구성이 됩니다. 제 1부의 경우는 바로 단락 구조와 독해 원리라는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자, 입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자, 수미상관부터 출발하고 있죠. 예, 어떤 글이 말이죠. 자, 앞에 주제문을 일문에서 주제문을 밝혀서 자기 생각을 전하고 부연을 다 한 다음에 최종문에 가서 바로 결론문이 나오는 식으로 구성이 되는 수미상관형 글. 자, 이것이 가장 기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 외에도 일반적인 지연술과 부연, 결론문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33쪽, 이어지는 60쪽의 도입과 반전. 자, 양보 원리. 이 양보도 굉장히 큰 논점을 이루는데 분량이 상당하죠. 한 40페이지를 걸쳐서 양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거기서 소개를 또 할 겁니다. 또 결론을 둘 때 결론을 어떻게 유도해 가는지, 결론 유도 및 집약에 관한 원리를 167쪽에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자, 글을 쓰는 사람이 부연 설명을 할 때, 자, 주관적인 생각만 쭉 나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득력을 높이고자 208쪽에서 보는 것처럼, 자, 인용을 시작합니다. 인용에는 유형이 자,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화의 인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미국은 그렇잖아요. 실용주의죠. 프래그매티즘. 실용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 생활에서 체험했던 깨달음, 이런 것을 전하고 뒷받침하고자 인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 자, 그렇게 위해서 인용을 할 때 일화의 인용도 있고요. 연구나 실험을 인용하는 문제가 반드시 몇 개씩 나오죠. 예, 최근 글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권위자의 진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 위대한 누구누구도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렇게 권위자의 진술을 인용하다든가. 또 네 번째가 바로 예들을 인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시의 경우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 분량이 들어가 있다가 내가 삭제를 해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들은, 그런 것들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자, 삭제를 했지만은 어쨌든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고자 부연 설명하는 것, 즉 우리가 그것을 영어에서는 스포트한 단어죠. 부연 설명을 할 때 자기의 주관적인 측면만 자꾸 쓰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설득력을 높이고자 객관적인 사실들을 인용할 때가 많은데, 그런 객관적인 사실의 인용이 4개라는 거죠. 자, 바로 첫 번째, 자, 일화를 인용해서 체험을 인용하다든가, 두 번째, 연구 실험을 인용하거나 권위자의 진술을 인용하거나, 마지막으로 예를 인용하는 식으로 해서 뒷받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님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뒷받침하고자 객관적인 사실을 인용하는 4가지 인용의 경우는, 자, 책의 글을 읽어 나갈 때, 자, 읽지 않고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익혀나갈 거예요. 자, 인용된 부분을 무시하고도 글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요령을 거기서 익혀나갈 텐데, 과연 그 글이, 주어진 글이 어떤 단락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 자, 그것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유닛 1 제1부의 내용이 되겠죠. 유닛 2, 2부에 가면 306쪽부터는 글의 목적과 독해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을 쓰는 분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글을 쓰기 시작하죠. 단순한 팩트죠. 예, 단순한 팩트만을 진술한 글은 자, 그렇게 많지가 않죠. 팩트 진술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이 의견을 어떻게 빠르게 파악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306쪽에서 보는 의견 제시의 1, 그것이 바로 강조와 최상급. 두 번째 2에서 보는 판단, 자,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예를 들어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뭐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뭐뭐하는 것은 긴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주관을 밝히는 원리가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자기 생각을 1인칭 대명사인 I, my, me 이런 것을 통해서 밝힌다든가 의무, 자, 뭐뭐 해야 된다. should, have to, must 이를 이용하는 경우 또 명령문을 쓰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주관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이 시작되는데요. 첫 문장에서 surprisingly, 예, 놀랍게도, 네, unfortunately, 불행스럽게도 이런 표현들이죠. 이런 주관이 드러내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주제문을 이루기 때문에 강조, 최상급, 중요, 필요, 긴급, 적절, 자, 또 1인칭 대명사, 의무, 명령, 주관 이런 것들을 다 또 이미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쓰는 목적이 단순히 자기의 주관적인 목적을 밝히는 의견을 밝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401쪽에 가면 자, 일반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것을 우리가 흔히들 미스라고 말하죠. 예, 우리가 신화라고 직역하지 말고요. 일반인의 근거 없는 통념을 말합니다. 자, 글이란 것이 첫 문장부터 I think,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자기 생각을 밝히기도 하지만 자, 어떤 글의 경우는 some peopl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자,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들어있죠.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 자, 우리들 모두, we all,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인의 생각을 통념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의 생각을 자기 주관에 비추어서 이 일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비판을 하는 경우죠. 왜 잘못됐느냐 그 이유를 끝에서 밝히는 거죠. 그리고 끝에 가서 결론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글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비상식적이거나 비과학적인 일반인들의 잘못된 통념을 도입부로 설정을 하고 비판을 한 다음 과학적인 관점에서 자기 생각을 다시 전하는 이런 통념 비판형 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뭐 다양한 또 방법이 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통념을 비판하는 경우, 즉, 자, 챕터 1, 2, 3에서는 자기의 주관을 일방적으로 밝히는 경우고요. 401쪽에 나오는 통념 비판의 경우는 일반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자기 생각을 우회적으로 밝히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자, 해결 차원에서 자, 바로 문제 해결의 원리를 제시한다든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글을 쓸 때도 있죠. 자, 그럼 뭐냐? 거기서 바로 목적에 대한 달성을 위한 수단. 이 수단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의견이죠. 예. 자, 그리고 또 해결책을 밝히는 것도 필자의 의견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접근법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자기의 수단이나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경우도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현대사회의 문제점들, 현대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대부분 그런 글이 된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글을 왜 썼는가? 단순히 자기가 일방적인 생각, 의견을 전하는 의견 제시인지 아니면 통념을 먼저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대한 수단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밝히기 위해서 글을 썼는지 하는 글을 쓴 목적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닛 3의 경우는 이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존에 자, 뭐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왔던 자, 대표적인 경우가 대조 또 자, 바로 열거, 예, 인과 이런 것들인데 기존의 책에서는 열거와 인과를 별도의 챕터로 설정을 해서 선생님이 강의도 하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사실 열거나 인과는 그 앞에 그 진도 나가기 전에 일반적인 글에서도 많이 공부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교조에서는 다 빼버렸어요. 빼고 대조하고 논리 확장이라는 바로 3부 내용, 대조의 1, 2, 3, 4 대조 표현과 논리 확장 장치라 부르는 616쪽, 자, 요것만 놓고 열거와 자, 인과는 일반적인 글들에서 미리 공부를 쭉 해나가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책의 분량이 너무 두꺼워져서. 자, 물론 책이 갈수록 다 얇아지는 경향이 있죠. 이거 책이 뭐 500페이지 넘으면 학생들이 안 산다. 출판사에서는 계속 500페이지 내로 줄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그럴 생각 없어요.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영어를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독해를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 일부러 삭제하는 하더라도 분량은 이렇게 줄이지 않고 600쪽 넘는 분량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 목차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유형별 독해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자, 주제 찾기, 요지 찾기 그런 식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 선생님 독해의 효과성이 자, 다른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독해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게끔 책을 구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정도 분량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 독해에서 완전한 자신이 갖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이어지는 자, 내용들, 특히 그 연결사와 강조 표현들에 대한 20쪽까지 전반부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쭉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자, 바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챕터 1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챕터는 아까 뭐였죠? 자, 유니트 1에서 단락 구조와 독해의 자, 원리가 나왔었는데요. 아까 보세요. 입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입체적 조망을 통해서 이 주어진 단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입체적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캐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런 스캐닝 과정에서 입체 구조를 파악하는 목적은 바로 급소를 발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제문과 결론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챕터 1이 모든 독해의 기초입니다. 기초로서 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 1교시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당부를 드릴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자, 영어 원서로 되어 있는 수많은 독해책에 공통적으로 제일 앞에서 소개하는 원리가 Reading by Prediction 이라는 원리입니다. 자, 예측에 의한 독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 예측에 따른 독해는 왜 필요하냐 하는 거죠. 입체적 구조를 파악을 한 다음에는 빨리 일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읽는 목적이 뭐냐? 일문은 예측의 전제죠. 이 글이 앞으로 자, 어떻게 전개될지, 자, 만약에 이 글이 단순한 도입에 불과한 문장으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1문부터 이미 이것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주제문을 앞으로 어떻게 자, 바로 부연 설명을 해 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첫 문장을 읽을 때, 자, 물론 먼저 스캐닝은 대충 해야 되겠죠. 전체 문두를 통해서 자,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을 한 다음 바로 일문이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고 독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꾸 마음이 시험장이 바쁘다 보면 전혀 이런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첫 문장을 그냥 평면적으로 해석하고 둘째 문장 바로 해석하고 막 나가다 보면 결국은 부담만 커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름이 스캐닝을 한 다음에 말이죠. 스캐닝을 통해서 입체적 구조를 파악을 한 다음에는 그 전체적 입체 구조에 비추어서 일문이 도입에 불과한지,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는 어떻게 이어질지, 두 번째 주제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 주제문의 핵심 내용이 뭔지, 따라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예측을 빠르게 하는 과정을 자꾸 밟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문장 대할 때부터 생각 없이 자꾸 문장 해석만 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어에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문장의 모든 단어, 둘째 문장 모든 단어를 자꾸 이잡듯이 뒤져가는 독해는 굉장히 원시적 단어한 독해다. 그런 차원에서 평소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효과가 없죠. 그러면 이제 반성적 차원에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독해 습관을 고치고 예측에 대한 독해도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독해를 해나가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입체적 구조를 스캐닝을 통해서 파악하고 첫 문장이 도입부이며 아니면 주제문이며 그것이 앞으로 어떤 것을 끌어가게 될 것인지, 그래서 예측까지 해가서 독해를 해나가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수미상관 원리부터 바로 첫 종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접근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여름책은 바로 각 챕터마다 바로 이쪽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 이론편을 먼저 우리말로 해설을 잘 합니다. 정확하게 하고 이어서 바로 3쪽에서 보는 것처럼 샘플 리딩 메터리얼을 둬서 자, 기출문제가 아닌 전형적인 그런 글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통일 파악하는 원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쪽에 보는 것처럼 Actual Reading Practice를 통해서 실전 문제를 실제 푸는 거예요. 앞에 2페이지, 2쪽, 3쪽에서 바로 우리가 이해를 했던 독해 원리와 샘플 리딩 머티리얼에서 봤던 그 원리가
실제 우리 글, 다시 말하면 4쪽에 나오는 17년도 국가직 국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이번 문제의 국가직 국어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 문제를 통해서 자꾸 체득해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선생님이 적용 원리를 자, 터득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자, 지혜롭게 읽어 나가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쪽부터 본격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